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고 싶다고 생각을 한 이후로 메모장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적어두면서 꽤 오랜 시간을 좀 준비를 해온 영상이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못생겨지는 습관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영상을 눌러보시고 네 얼굴 못생겨서 네 말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습관들이 저도 안 지키면서 살다가 좀 최근에야 알게 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확실히 이것들을 좀 지켜나가다 보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빨리 감기를 좀 하시더라도 꼭 끝까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좀 관리하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좀 뒤늦게 관심이 생겨서 좀 부랴부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거를 많이 더 느끼는 게, 좀 이런 관리나 뷰티에 관해서는 하면 좋은 거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잘 지키고 절대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습관들을 다 고친다고 갑자기 다음날 확 예뻐질 수는 없겠지만, 뭐 한 달,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거는 진짜 내가 고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좀 중요한 습관들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얼굴만 케어하는 습관. 우리가 이제 보통은 관리를 한다고 스킨케어도 열심히 바르고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얼굴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저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선크림을 엄마 덕분에 꾸준히 발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얼굴에 이렇게 잡티 같은 거는 많이 없고 톤도 막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엄마가 목까지 발라라 라는 얘기는 따로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되고 대학생이 돼서도 선크림은 열심히 챙겨 바르는데 얼굴 쪽에만 바른 거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도 한참 지나서 제 친구가 어느 날 저의 뒷모습을 사진을 찍어줬는데, 제가 머리를 그날 묶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목만 너무 까만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사실을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 사진을 본 순간 나 왜 목에는 선크림을 안 발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딱 그날부터 진짜 부랴부랴 목에 굉장히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미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가 굉장히 심해진 상태였고, 지금도 뭐 목에만 미백을 바르고 또 얼굴에는 아예 안 바를 수는 없잖아요. 얼굴에도 뭐 착색 같은 게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목에 조금 더 열심히 뭘 해준다고 해도 이게 같은 톤으로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여자분들은 보통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니까 보통 메이크업을 하면은 화사하게 한 톤 정도 이제 바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톤의 차이가 더 극명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얼굴이 아무리 톤이 고르고 뭐 뽀얗고 요렇더라도 목의 컬러가 아예 다르면 예쁜 느낌보다는 어색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제 목톤이 거의 한 3톤 정도는 더 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거슬리고, 메이크업을 해준 날에는 목에도 톤업 크림을 발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여러모로 참 안 좋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케어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선크림을 귀에도 바르고 손등 같은 곳에도 필수로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저처럼 얼굴 쪽에만 바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로 목에도 스킨케어 같이 해주기. 아무리 뭐 얼굴에 주름이 없고 피부가 좋고 이러더라도 목이 주름이 많고 목만 좀 동떨어져 보이면은 그거는 조화롭지가 않고 예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고 거북목도 심하고 이래서 목주름이 항상 신경 쓰이는데, 주름은 예방의 영역이지 한번 생긴 거는 이제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 해줄 때 이 목까지도 내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품을 아끼지 말고 목까지 같이 꼭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얼굴에 뭐 바를 때 그냥 목까지도 같이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고가의 제품을 쓰거나 얼굴에 쓰는 걸 다 발라주기에는 조금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면은 요즘에 다이소에 굉장히 저렴한데 기능은 괜찮은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가성비 제품을 하나 구비를 해두시고 얼굴 바르실 때 목에도 바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피도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은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이 두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이 얼굴의 피부라는 게 여기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두피까지도 다 하나의 피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얼굴에 노화가 올 때 보통 이 두피부터 이 처짐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감고 난 다음에 말리시기 전에 두피 세럼이나 두피 토닉 같은 두피 케어 제품을 데일리하게 피부에 스킨 로션 바르듯이 이 두피에도 케어 제품을 매일 바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머리를 감으실 때도 샴푸는 당연히 이제 매일 하는 거고 지성인지 건성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주 2, 3회 정도 이 스케일링 제품도 같이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성이고 계절이 여름이고 이러면은 조금 더 자주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번외로 이런 주제에 항상 선크림 바르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선크림을 매일 발라라가 아니라 핵심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 저는 그래서 외출할 때 선크림을 안 바르고 외출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대신에 목까지 올라오는 옷을 입는다던가 스카프나 겨울에는 목도리 같은 거까지 꼭 해주고, 모자, 양산, 마스크 이 3개 중에서 2개는 필수로 해줍니다. 목이랑 얼굴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선크림이 귀찮아서 안 바르는 날에는 무조건 목 가려주고 얼굴에 차단하는 거 2개 이상. 근데 그게 더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습관이랑 오래 샤워하는 습관. 뜨거운 온도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는 거는 피부에 자극을 주고 피부 장벽을 손상하게 하고 피부가 예민해지게 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야 노폐물이 잘 닦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미온수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해서 세안을 해주면 노폐물은 충분히 닦이거든요. 뜨거운 물로 씻는 거는 이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또 이 샤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져요. 오래 씻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피부는 더 자극받고 더 예민해지고 장벽만 더 손상될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전혀 제 피부에는 좋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를 좀 느낀 후부터는 고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욕할 때 핸드폰을 이렇게 안에 넣어놓고 거치를 해놓고 영상 보면서 씻을 수 있는 그거를 욕실에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틀어놓고 씻으니까 너무 루즈해지는 거예요, 그 씻는 시간이. 그래서 웬만하면 그것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추우니까 조금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너무 추워서 온도가 조금 높다 싶으면 시간이라도 최대한 좀 짧게 끝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의해야 되는 습관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고 마무리로 차가운 물로 하는 거. 뜨겁게 세안을 해준 다음에 모공을 조여준다고 찬물로 마무리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세안법이 좋다고 한동안 알려지기도 했었잖아요. 모공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해준 다음에 다시 이걸 조여줘야 되기 때문에 차가운 물로 마무리를 한다.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피부에 안 좋거든요. 우리가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해서 이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피부의 혈관이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차가운 물로 마무리를 하면은 또 이게 수축이 돼요. 근데 이 피부의 혈관이 확장됐다, 수축됐다, 이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예민해지고 홍조가 더 악화되고 피부 장벽은 더 손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더 잘 뒤집어지는 피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안 좋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일정한 온도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 얼굴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술받는 습관. 이게 너무 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마구잡이로 시술 받는 건 좋지 않아요.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얼굴의 이 전체적인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하는 시술을 그대로 하면은 말 그대로 정말 오히려 더 못생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시술을 하고 너무 예뻐졌어. 그래서 나도 할 거야. 하면은 망할 확률이 정말 높아집니다. 저 사람이 시술을 받았던 그 부위 자체는 내가 고민하는 부위랑 되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치만 그 부위의 주변 부위는 또 전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외로 그 사람이 시술받은 부위가 내 부위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도 의외로 긍정적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부위가 시술로 인해서 바뀌면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효과를 받을지 거기까지 고려를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거죠. 특히 보톡스, 가벼운 시술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거를 정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보톡스가 좀 영구적이지 않고 몇 달 후면은 효과가 그냥 사라지니까 부작용이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술들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나에게 안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한동안 이 사각턱 보톡스를 꾸준하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애초에 이 턱이 좀 있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이 턱관절이 정말 만성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턱관절 통증이 시작되면서 이 사각턱 보톡스를 처음 접하게 된 거죠. 뭔가 치과 치료는 너무 본격적이고 좀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고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찾아봤을 때 이 보톡스가 턱관절 통증에 되게 좋다고 하니까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그냥 여러 미용 피부과에서도 다 하는 그런 시술이니까 조금 편리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맞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제가 불편했던 거에는 사실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텀을 많이 두면서 최대한 많이 두면서 한동안 꾸준히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각턱 보톡스가 잘못하면은 땅콩형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발달된 교근을 힘을 못 쓰게 하면서 이 근육이 작아지는 건데 작아지면서 이 위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같이 줄어들면서 이쪽이 이제 패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울퉁불퉁해지고 여기가 쏙 이렇게 들어가면서 땅콩형 얼굴이 되는 부작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당시에 맞았을 때 이 시술해 주신 원장님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미용 목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여기가 턱관절 때문에 맞는 거다. 여기가 막 그렇게 얄쌍해지는 거를 바라지 않고 최대한 얼굴형 변형이 없게 놔달라 라고 해도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점점 파이면서 거의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굉장히 텀을 많이 두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너무 파여서 볼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 옆볼에 필러를 맞아봤어요. 근데 과하게 맞는 거는 싫어가지고 1cc를 딱 했거든요. 근데 그 1cc로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에 여기가 좀 심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용량을 더 맞기가 싫어서 그 당시에 거기서 끝냈었고 지금은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남아있긴 하겠지만 거의 많이 사라진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제가 그 이후에 치과에서 턱관절 치료를 시작을 하고 이 사각턱 보톡스는 끊은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패였던 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많이 복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시술을 받으실 때 내가 그 해당 부위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보통 시술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받는 그 스트레스가 그 시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내가 현재 이거에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정말 조금씩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마에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면은 부작용이 이제 이마에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여기가 무거워져서 이렇게 눈썹이 눌리면서 쌍꺼풀 라인이 좀 작아지고 눈이 작아 보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마에 표정 때문에 주름이 너무 잘 생기고 이게 너무 심해서 차라리 눈이 작아지는 게 나아. 나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고 그것 때문에 눈이 작아지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이게 난 정말 큰 문제고 스트레스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소량씩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말 중요한 습관인데요. 혀를 잘못된 위치에 두는 습관. 그리고 플러스 입으로 숨 쉬는 습관. 이게 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진짜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바로 하실 거예요. 이 잘못된 혀의 위치는 얼굴이 정말 변해요. 올바른 혀의 위치가 있다는 거를 아시나요? 저도 이거를 정말 거의 한평생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남들한테 사진을 찍히면 이 턱에 살이 너무 심해서 이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고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과체중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에 살이 많을까? 여기가 왜 이렇게 늘어져 있을까? 그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혀를 아예 잘못된 위치에 둔 상태로 살고 있었더라고요. 혀를 올바른 위치에 놓는 거를 이제 뮤잉 운동이라고 하는데 입천장에 빈 공간이 없이 혀가 이렇게 밀착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알파벳 N이나 은 발음을 할 때 혀끝이 입천장에 이렇게 닿잖아요. 그렇게 밀착된 상태로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 상태로 입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거. 여기까지를 뮤잉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혀의 뿌리 쪽, 이 안쪽이 뜨지 않도록 뿌리부터 밀착되도록 하는 거고요. 이 혀끝이 앞니 쪽을 밀거나 닿으면 안 됩니다. 혀 끝만 입천장이 되는 게 아니라 혀 전체를 대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즉각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거울을 보고 한번 해보시면은 바로 이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뮤잉 운동을 하면은 이중턱이나 무턱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처진 상악의 위치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납작한 뒤통수가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얼굴의 옆모습이 더 입체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혀의 위치가 올바른 위치가 아닐 때는 이중턱이나 무턱이 생길 수가 있고 옆모습으로 봤을 때도 얼굴이 평면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름이 운동이라고 해서 하루에 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거를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위치가 디폴트가 돼야 돼요. 저도 처음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편하게 혀를 내려놓은 상태가 저의 디폴트였어요. 아예 무의식 중에 혀가 항상 내려가 있었는데 이게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무의식 중에도 이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제가 턱 관절이 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이걸 고치고부터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습관을 들이는 게 힘드실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의식적으로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습관은 입으로 숨 쉬는 습관. 이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은 사실 아무래도 비염과 연관이 많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의지로 바로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든 영역이기도 한데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같이 언급을 한번 해봅니다. 이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입으로 숨을 쉬면은 뭐 어떤 생활 속의 불편함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는 순간 얼굴이 변형이 돼요. 특히 이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아동기, 성장기, 그때부터 이 습관이 생기면은 얼굴의 변형이 더 쉽게 온다고 해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부정교합이나 턱관절 장애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염두에 두시고 또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도 조금 유의해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한쪽으로만 먹고 자는 습관. 우선 이 한쪽으로만 씹고 한쪽으로만 자는 습관은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씹을 때 한쪽만 쓰게 되면은 한쪽의 교근만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얼굴 자체가 우선 비대칭이 되겠죠? 또 이 한쪽만 씹는 습관도 턱관절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만 씹게 되면은 근육 자체는 오른쪽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 관절은 왼쪽을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많이 쓴 오른쪽 근육이 커지고 반대로 이 관절은 왼쪽 관절이 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아예 턱뼈의 길이 자체가 비대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은 생각보다 내가 한쪽만 씹는다고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한번 무의식 중에 내가 밥 먹다가 문득 내가 어느 쪽으로 씹고 있었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쪽으로만 유독 내가 씹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꼭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것도 치과에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무의식 중에 내가 유독 한쪽으로만 씹고 있는다고 하면은 그 반대편이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반대편에 어떤 치아에 통증이 있다던가 교합이 안 맞는다던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치과에 가서 좀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 한쪽으로만 눕는 습관은 얼굴 비대칭도 당연히 생기고, 특히 한쪽으로만 눕게 되면 이 팔자주름의 비대칭이 심해지면서 굉장히 복구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의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고치는 거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것도 최대한 지키려고 내가 계속 의식을 하다 보면은 좀 나아지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은 고개 숙여서 핸드폰 하는 습관. 우리 현대인들은 항상 계속 고개를 숙이고만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고 업무를 하고 이럴 때에도 고개를 숙여서 뭐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 고개가 숙여지는 각도에 따라서 무게가 더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인간의 머리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이 고개를 숙이는 행위는 목주름 유발하고요, 거북목, 일자목 유발하고요, 얼굴이 처지면서 노화가 쉽게 오게 합니다. 이거만 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디스크 같은 건강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틈틈이 내가 무의식을 잘 컨트롤을 하면서 숙이는 행위를 최대한 좀 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심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일자목이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진짜 저한테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시면서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스트레칭을 꼭 하라고 진짜 엄청 강조를 하셨거든요. 견갑골을 뒤로 붙여서 턱을 살짝 치켜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으로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여기에 자극을 주는 거는 여기에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되게 시원해서 좋아했는데 안 좋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시고, 최대한 이 견갑골을 딱 뒤로 붙이면서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고개를 치켜드는 그런 스트레칭을 자주자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 현대인들이 정말 아무래도 계속 숙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업무를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평상시에 핸드폰 볼 때 너무 숙이지 말고 최대한 내 팔을 이렇게 들어서 고개는 좀 숙이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책 읽을 때도 이 머리 각도가 내려갈수록 무게가 더 증가해서 부담이 더 가중된다고 하니까 평상시에 좀 의식적으로 계속 고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의식적으로 구부정하게 있는 습관. 왜 인터넷에 보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자세에 따라서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허리가 곱고 바른 자세를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조금 우아해 보이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커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구부정하게 항상 다니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코어에 힘이 약하면 허리를 곧게 핀 상태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제가 코어에 힘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굽어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히면 그 사진 속에 제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많이 고치려고 하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 평상시에 고든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노력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말 신기한 게 자세가 왜 이렇게 곧냐는 칭찬을 제가 들었어요. 주작 아니고 진짜로 몇 번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일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꼿꼿하게 있냐라는 말을 요즘에 제가 듣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바른 자세를 한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이미지가 정말 많이 달라 보이는 거를 다른 사람을 보고도 느끼고 저를 보고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열심히 준비해본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못생겨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당장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습관들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바뀌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내가 지키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건강한 습관들이니까 꼭 여러분들도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